또 이런 환경은 또 처음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촬영을 또 밖에서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희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좋다. 너무 좋다. 프레이님 너무 좋아하는 사이트. 네, 창원. 용지 아이파크. 네, 창원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창원, 좀 어떻게 경남 중에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지금 전국 불장이다. 네. 막 상승이 길었다. 경남은 안 그렇다는 거. 그리고 경남 안에서도 창원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올라서 고점 아니에요. 막 지금 들어가서 괜히 제가 사람들 거 물건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상도, 특히 경상남도 쪽에 있는 애들 중에 특히 이 창원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다. 2019년도까지도 헤매고 있었던 지역이다. 서울이 2019년이면 언제요? 이제 진짜 너무 길게 올랐다 했던 시기인데 창원은 그때까지도 헤매고 있었다는 거지. 막 유니시티 막 미분양 나오고 막 힘들어하고 마피 뜨고 막 사람들이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 그냥 던져야 되냐고 근데 지금 막 8억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또. 그럼 그 공급 물량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건가요? 그죠. 공급 물량 때문에도 그렇고 주변에 또 창원은 부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산에도 공급 물량이 많았고 창원에도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두 개 이제 시너지가 돼서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회복이 된 시기가 사실 2020년 초부터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정치적인 정책이 나오면서도 막 지방은 약간 그런 정책이 딱 발표되면 얼음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창원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용지 아이파크 날라가고 트리비앙 날라가고 더샵 레이크 날라가고 하면서 이제 막 붐이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에너지가 쫙 퍼지면서 지금 그게 지속이 되고 있고 어쨌든 이 창원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은 이제 2019년에 공급이 많아서 흔들리던 걸 멈추고 나서 20년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년대 말에 얼마 안 올랐어. 물론 그 전에 뭐 용지 아이파크나 뭐 이런 애들은 사실 2019년 전부터도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2020년 12월에 바로 조정지어. 그래서 이제 지방분들은 그런 식으로 딱 하면 진짜 얼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됐었는데 그나마 좀 취등록세 중과 배제 받을 수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위주로 이제 창원의 성산이나 의창이 좀 움직이고 지금은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니더라도 이제 마산이라던가 진해 이쪽은 비조정이니까 이제 같이 시너지를 받으면서 같이 성산 의창은 공시지가 1억이야. 그 밑에 애들은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네네. 대장을 와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봤는데 진짜 대장이네. 딱 봐도 딱 너무 좋아. 느낌 오죠. 너무 좋아. 창원의 강남. 강남. 지웰시티 청주에. 청주의 지회시티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네, 근데 지회는 약간 앞에 상권이 되게 화려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용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신축. 그나마 창원에서 신축급. 대단지. 옆에 상권. 네. 뒤에 이 호수. 용지 못 뷰. 요 세 개를 두루 갖춘 최고의 지금 가격을 달리고 있는. 저쪽에 이제 중심 상권, 백화점, 네. 이마트도 있고. 그러니까 입지가 나름 좋은 데죠. 그래서 가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입지가 아무래도 좋고 하니까 가격이 지금 가격을 리드하는 대장 아파트잖아요. 하지만 투자하기엔 어렵다. 지금은 뭐 11억? 10억 들고 오시려고? 갭이 너무 크다. 네, 갭이 크고 지금 또 얘네 같이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얘네가 6억? 이렇게 7억 했던 데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10억, 11억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내에. 거의 2배가 좀 안 되게 된 거죠. 대장은 날라갔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그러면 창원은 그렇다고 뭐 버리냐 이건 아니잖아요. 대장이 그치. 날라갔으니까 뭐 그냥 제끼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창원의 지금 현 시점에서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죠. 투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성산이나 의창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 1억이야 먼저 봐야죠. 갭이 너무 크니까. 이런 세금적인 규제가 크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가 3억, 4억 전후로 보겠다 하면 이제 마산이나 진해까지도 확장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공시가격 1억 이하는 한번 이렇게 싹 바람이 불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 쪽에 그래도 지금도 유효한가요? 투자가? 창원은 늦게 이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좋은 넓은 평형대 애들이 나중에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 지역 되고 나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또 창원은 특징적인 게 성산과 의창은
이제 먼저 움직였는데 그 뒤에 있는 애들은 사람들이 같은 창원시라고 생각 안 해가지고 조금 배제하고 너무 멀어. 네. 그리고 배제하고 좀 본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창원이랑 그러니까 창원의 성산이랑 의창은 조금 비싼 애들. 의창은 유니시티. 성산 여기 아이파크, 더샵레이크. 네. 막 이런 애들만 주로 보거나 이제 아니면 완전 재건축 낮은 저층에 지금 29평이지만 8억을 달리고 있는 은하 아파트, 그 옆에 있는 애들, 주공 아파트, 뭐 이런 애들 위주로만 거래가 됐고, 그 이외에 정말 절대가가 낮은, 그리고 조금 주거 지역이 밀집해 있는 그 옆에까지는 물이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 걔네들이 이제 좀 가고 있고, 이전에 작년 하반기만 해도 걔네도 갔어요. 가격이 올랐어. 근데 문제는 갭이 너무 컸다는 거지. 1억 보통 1억이고 조금 진짜 잘 찾으면 7, 8천의 갭을 찾을 수 있는데 공시지가 1억이야 투자하면서 7, 8천 넣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작년 가을에 전세가가 쫙 올라주면서 가성비가 좋아지게끔 쫙 갭이 붙었어요. 그래서 올 초에 갭이 막 2천, 3천에 붙었거든요. 성산구에 공시지가 1억이야 입지 괜찮은 애들이. 그런 애들 지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봐야지. 갭이 붙었는데 가성비가 좋아지잖아요. 게다가 지금 얘네들이 재건축을 바라보기 좀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이라도 추진을 해서 뭔가 새로 리빌딩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지들 위주로 또 바람이 불고 있고 이번에 또 윤석열 당선인이 됐잖아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재건축, 재개발이 또 이렇게 푸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또 바람이 불면 또 좋게 갈 수가 있고 이주 수요도 막 발생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다른 지역에서 막 몇 년씩, 5년씩 그리고 투자자들이 뭐 한 바퀴 돌려니 두 바퀴 돌려니 세 바퀴째다 네 바퀴째다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뭐 길어야 한 바퀴 될란가 말란가. 그러고 단타 치시는 분들도 요새는 이거 안 던져 그냥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창원은 조금 좀 길게 봐도 되고 아직 입지 좋은데 먼저 봐도 되는 지역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먼저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투자자 진짜 많이 오죠? 예, 많이 왔어요. 근데 그 대선 전후로 좀 움직임의 차이가 있나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하고 대선 이후하고 별 차이는 없어,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지금 창원은 입주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투자자분들은 공시지가 1억 이하를 굉장히 많이 보러 오시고 특히 창원은 처음으로 재건축형 리모델링 단지를 지금 시범하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관심 많은 지역이 토울 성원 아파트, 그 다음에 토울 대동 아파트, 저기, 예. 이쪽 편이 토울 성원, 토울 대동, 그 다음에 대방 대동, 피오르빌. 예, 예. 그 다음에 사파동의 동성 아파트. 이렇게 진행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토울성원하고 이쪽은 조합은 설립이 되었고요. 대방대동이나 그 피오르빌 같은 경우에는 정비업체하고 설계업체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현재 그 조합은 설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그 재건축형 리모델링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온다는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작년 10월에 사실 좀 조용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안 조용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가격만 보합으로. 왜냐면은 우리가 2019년 하반기까지 창원이 급속도로 지금 가격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입주 물량 때문에. 네. 그러다가 2020년도 접어들면서 이제 그 안정화를 가면서 21년도에 초반부터 사실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초반에는 어차피 요쪽 애들도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쪽. 비싸요. 아니요, 뭐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어요. 발림동, 어디 할 거, 발림동, 상남동, 대방동, 뭐 성주동까지. 안 가리고? 안 가리고 쫙? 네네네. 다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약간 좀 뜨게 된 건 그런 거잖아요. 그 20년에 12월 달에 조정지역으로 성산구랑 의창구가 묶이고 나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제 이쪽으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시지가 1억 이하로. 예, 예, 예. 그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저도 솔직히 처음에 임장했을 때는 요쪽 여기에 있는 뭐 재개발 재건축 될 것 같은 거 애들 또는 네네. 이제 신축 위주로 많이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역 되고 나서는 요쪽으로 좀 마음을 바꿨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조정지역 되기 전까지만 해도 발림동 쪽이 사실은 많이 들어왔고 조정지역이 되고 나서부터는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많이 오는데 사실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저기 사파지구에 2025년도에 가정법원이 개원을 해요. 아직 지금 대방동은 입지적 혜택을 못 받았어요. 못 받다 보니까 지금 예. 여기랑 네네. 여기 이렇게 새 스팟이 있고 사파동 네네. 이쪽으로 있는데 이런 데가 아직 호재가 덜 받았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성산구가 사실
창원이 그래서 2019년에 거의 저점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20년부터 올라가서 사실 창원이 그렇게 상승이 시작된 건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조정직이 딱 묶여가지고 얼마 안 있어 이제 상승을 막 하고 있는 와중에 딱 묶여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 죽게 됐는데 그 외에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남아있는 거고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네네. 입지가 괜찮으면서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남은 애들이 몇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성산구에서 이쪽 지역은 또 재건축형 리모델링도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사실 제 작년에 또 여기를 왔었거든요, 임장을. 근데 그때 갭이 너무 컸었어요. 막 보통 7, 8천 막 많이 부른 데는 1억씩 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조금 갭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많이 없어졌어요. 줄어들었고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1억 이하짜리가 조정지역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여기가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상태였어요.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정지역이 묶이다 보니까는 얘네들이 기도 못 펴고 사라질 뻔했죠. 사실은. 최근에 1월 달이랑 2월 달이랑 3월 달이랑 제가 지금 매번 월마다 지금 창원을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는 좀 분위기 안 좋아요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솔직히. 근데 2월 달에는 사람 좀 돌아요. 설 전후로 도는 데도 있고. 3월은 매물 없어요. 4월 공시가 전에 잔금 맞추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설 전후로 많이 움직였고 그 후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지금 4월 말 잔금으로는 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지금 전세는 좀 어때요? 전세는 지금 현재 조금 덜 나가는 편이고요. 왜냐면은 공시지가가 1억 이하짜리가 4월 달까지, 4월 28일까지 잔금을 쳐야 되다 보니까는 좀 덜 나가는 편이고,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10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매가, 전세가가 그 갭도 별로 많지 않았고, 거래가 잘 되었는데 10월 달에 갑자기 대출을 막는 바람에 시골이다 보니까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잠시 멈췄어요. 멈추다 보니까 가격도 변함이 없고 전세가도 변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12월 달까지는 기간 조정을 왔어. 기간 조정이 왔고 1월 달에는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별 변함 없이 거래량은 좋았어요.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작년 하반기 전세가가 쫙 올라주지 않았어요? 그 작년만 해도 갭이 막 1억씩 났었는데 지금 한 2, 3천이고 한 2월까지는 그렇게 붙었다가 지금 또 3월 돼서 좀 갭이 좀 늘어났잖아요.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갭은 2, 3천이었고 근데 이제 3월 달에는 매가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는 갭 차이가 조금 더 났죠. 사실.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한 달 만에? 한 1,0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도 굉장히 많이 올란 것처럼 사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전세는 지금 결혼 시즌이 약간 5월달, 6월달이 시즌이 약간 끝나다 보니까 전세가 조금 주춤해요. 주춤하고 여기는 대체로 오시는 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와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는 결혼 시즌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맞물리는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대비해서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매가랑 전세가랑 뭐 2천, 3천 차이밖에 안 나니까 좀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전세 구하러 와서? 전세가는 그 올란 가격에 대해서는 불안한 게 없는 게 보증보험 가입이 되니까 현재 이 지역이 보증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 매물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어요. 대출도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디든지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이 쉽게 돼요. 물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지금 법인 네네. 전세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지금 네네. 전세가 이렇게 원활하게 빠지거나 이제 4월 말 잔금으로는 하긴 힘들지만 법인도 들어와도 된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세자금 대출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인 전세라고 사람들이 꺼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분위기가? 없어요. 진짜요? 네네네. 전혀 없어. 지금 사실 법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막 법인 전세 꺼리는 지역이 너무 많거든요. 들어가고 싶은데 법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근데 여기는 뭐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죠. 법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원래 그 개인이 할 때랑 법인이랑 할 때랑 그 소득 차이를 원래 안 보는데 법인하면 개인 들어오시는 분의 소득의 3%, 3배 정도만 나오잖아요. 근데 창원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따지질 않아. 그 부분도 여기 네네네. 창원은 안 따져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법인을 꺼리지 않는구나. 않고 계속적으로 법인으로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고 법인들이 들어왔다 가셔갖고 지금 6월 이전에 뭐 물건을 털고 나간다 이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가격이 그렇게 변화가 없었잖아. 작년에 그래도 네네. 작년에 들어왔다가 한번 먹고 이번에 정부세 한번 현타 딱 맞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러면 그 계속 유지해서 가져간다? 네네네. 왜냐면은 창원은 지금 입주 물량이 그 지금 현재 있는 사파동의 그 반도 유보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가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치,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대상공 있는 거는 아직 입주 분양도 아직 안 왔고. 그러다 보니까 창원의 향후에는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법인들이 가져와도 6월 1일 이전에 털고 나가겠다는 분이 별로 없어. 그냥 뭐 네네. 종부세 내고 그냥 가져가겠다? 가져가신대요. 그리고 네네. 여기가 성상원 지금 재건축이 좀 활발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예. 그런 지역들이 지금 이번에 작년에 관천안에 내가 두 군데 있죠. 신을주공. 네. 신을주공이랑 그냥 8구역인 가음정 이렇게 네. 아파트 이쪽인데 걔네들이 입주하면은 이주할 때 되면 여기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사파지구나 대방동, 그 다음에 상남동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 지금 성산구에서 지금 반림동이나 용호 들어가기는 가격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렇죠.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어차피 저 상남동이랑 남양동이랑 대방동 여기를 위주로 보게 되는데 상남동이랑 보면 상남동에 있는 대동이랑 성원이 대단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끼고 여기 중심 상권이랑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죠. 지금 상남동 같은 경우에는 톨 대동은 사실은 공시지가 1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대동은 공시지가 1억 이상이다 보니까는 법인들이 지금 많이 못 들어오고 있고 톨 성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많이 나다 보니까는 지금 토울성원 남양동의 피오르빌 아파트, 대방 대동 아파트 항상 10년 동안 그래프를 보면 비슷해요. 아, 가격대가 비슷하게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토울성원이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먼저 2억 가장 7천을 먼저? 찍고 지금은 2억 한 2, 3천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피오르빌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을 찍고 지금 2억 한 2천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대방 대동 같은 경우는 아직 2억을 못 찍었어. 얘가 먼저 가고 그 다음 가고 이제 그 다음 이쪽으로 그렇지, 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얘네가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더라도 네네. 물론 들어오는 사람은 법인이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서 활발해지는 건 맞지만 실수요자들도 이제 매수해서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수요가 좀 있지 않나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다 보니까 아직 창원은 실수요자가 움직임이 적어요. 투자자만 움직이고 네. 지금 실거주자는 거의 그렇죠, 안 그렇죠,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분양이 되나요? 안 되지. 그리고 여기 창원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니 분양은 본인이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점수가 맞으면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거야. 아니 근데 다른 데는 네네. 이제 곧 분양할 게 많아가지고 그걸 기다린다 치지만 여기는 분양도 없고 딱히 물량도 없는데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젊은 분들이나 지금 창원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대산공원에 이런 쪽을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 체크를 한다면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데도 무조건 기다리는 거야. 내릴 거다. 왜?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했잖아요. 전고점으로. 회복을 한 상태인데 2016년도에 내려가는 그 하락기를 맞다 보니까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야. 지금 전고점을 이제 왔는데 또 내린다. 왜? 대상공원 분양하면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그 다음에 재건축하면은 재건축의 물량이 쏟아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거주들이 움직임을 늦추고 있어요. 아, 좀 뒤로 네. 미룬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집값 떨어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안타까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장 안 와요. 임장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죠. 왜냐면은 평면도 다 알고 수리해야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올 이유가 없죠. 아, 그래서 요새 솔직히 거래하면 뭐 몇 건 중에 몇 건은 집 안 보고 거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정도? 10건 중에 8건은 집을 안 보고 하시고. 아, 10건, 8건이나요? 네네네. 그 정도는 좀 심한데? 매주 주말마다 주중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임장이 보통 한 5팀 5팀. 예약이 돼요. 아. 예약이 되고 주중에도 보통 한 2-3팀, 하루에 한 팀 정도는 항상 임장을 와요. 임장을 오면은 힘들어요. 설명해 달라고 해가지고. 아, 근데 네네. 요새 좀 특징이 약간 고수들의 투자자들이 막 다주택자들이 지금 막 활발하게 하기엔 좀 쉽지 않아가지고 네. 좀 약간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시는 걸로 요새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정력이 작년 8월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집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좀 늦어지지 않았나요? 전에는 보고 바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막 며칠 걸리고 고민하다가 보면 물건 날라가고 막 이런 분들이 조금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화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고민을 안 해요. 오히려 전화가 전화는 고민을 안 해요. 고민 안 하는데 임장을 오신 분들은 항상 보고 또 보고 생각해 보시고 보고 또 보고 또 결정을 하다 보면 그때는 이미 나가고 없어. 나가고 없으면은 또 가격은 약간 상승기다 보니까는 사실 그 가격보다 조금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는 또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와. 그러면 또 생각해. 그럼 또 놓쳐. 임장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막 해볼까 하시는 분들, 이제라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진입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가서 봤는데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나중에 가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임장 가서 보면 막 상담 받고 있는데, 옆에서 계약서 쓰고 있고, 막 바로 물건 나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오기 전에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하기 전에 공부를 안 하고 온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임장을 올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단체로 와요. 무리를 지어서 그렇죠. 오죠. 무리해서 최소한 2-3사람부터 한 5사람 사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공부를 좀 하고 오시는데 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혹하는데 혹하는데 결정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작년 8월에는 뭐 그냥 쏘았죠. 물건 있으면은 바로 계좌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이 파락파락 나가는데 그때도 물건 그때랑 지금이랑 해서 매물 있는 건 어때요? 지금이 매물이 더 없어요. 아 지금도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할 데가 없잖아. 여기에 22평을 작은 평수에 계시는 공시지가 1억이 하신 분들이 팔고 나면은 가셔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 아 그래서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작년에는 네, 좀 네. 있었는데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에서 대형 평수로 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데 소형 평수보다는 지금 대형 평수가 더 올랐거든. 상승폭이 많다 보니까는 못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 창원은 워낙에 좀 큰 평형 위주로 먼저 움직이는 지역이어가지고 그렇지. 네. 작은 평형이 큰 평으로 가려고 했을 때 부담감이 덜해야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작은 평수에서 이렇게 평대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거기다 대출이 지금 너무 까다로워졌잖아. 옛날에는 사실 누군가 오면은 이분이 대출이 얼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인의 소득 수준 따라서 그리고 부채부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까는 대출이 힘드니까는 이 소형 평수 분들이 대형 평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 조정지역 되고 나서 진짜 분위기 싸했겠네요. 한 1-2개월 정도는 쌓였죠. 1-2개월 정도만? 근데 큰 평수, 그러니까 신축이 있는 곳은 기간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을 거고요. 구축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소유자 움직이니까 실소유자와 그 작은 평수들은 투자자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지역이라도 가격 상승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있었고 단지 현재 그 소형 평수에서 대형 평수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정말 대출이 지금 문제예요. 대출 자체가 풀려야 되는데 진짜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해주잖아. 그쵸? 돈 없으면 못 사지. 왜 그러냐면은 대출을 했어야 4인 가구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면은 30평대 9평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대출이 쉽게 되는 거를 대출을 막아버렸어. 정말 대출이 너무 막아버리니까는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작은 평수에서 움직임을 못하니까는 물건이 더 귀해요. 워낙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새는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와요?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할 거 없이 그냥 전국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전국구에서 오는 네.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네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일주일마다 지역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디는 대전, 그 다음 주는 뭐 울산, 그 다음 주에는 뭐 대구 뭐 이러면서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보면은 수도권 쪽이 많이 왔어요. 아, 왜냐하면 수도권 쪽이? 수도권 그 평택 그다음에 수원, 서울 그 인근에 있는 계시는 분들 수도권 쪽에서 계속 내려왔고 최근에 그 부산이나 경주나 울산 이쪽은 대구 쪽은 조금 적었어요. 아 최근에? 네, 아 사실 적었고. 창원 막 많이 떨어졌을 때 부산 사람들이랑 저쪽에서 많이 오지 않았나요? 처음에 시작이 부산 사람들이 왔어.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네네. 엄청 활발하게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부산 사람들이 창원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제일 잘 알고 인근 지역이잖아요. 김해, 창원, 부산이 그렇죠, 세 개가 그렇죠. 같이 움직이니까. 맞아. 부산이 창원이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움직인 분들이 부산 쪽에서 왔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많이 오셨고. 그러게 최근에 네네. 좀 수도권에 돈 많이 안 들고 오죠 또. 그렇죠, 그렇죠. 돈 막 조금 들고 한 2, 3천 들고 와가지고 수도권에서 막 투자하려고 막 집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요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창원 전 지역이 움직였잖아. 네, 맞아. 근데 맞아. 왜 그러냐면은 창원 사람들은 유니시티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군인들이 있던 39사잖아. 군인이 있던 자리들은 수질이라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안 좋게 보잖아. 응, 안 좋게 보다 보니까는 위치가 사실 생각보다 반응이 없었어. 막 저거 막 미분양 나오고 그럼요. 막 마피 네네네. 뜨고 막 이랬었잖아요, 한참. 근데 이제 창원은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겨우 해봤자 3년에 한 번 분양했다가 5년에 한 번 분양했다. 갑자기 가음정지구, 그 다음에 용지, 유니시티 중동 이렇게 여기만 분양이 많은 게 아니고 진해, 북면, 마산, 마린애시앙 아시죠? 텅텅 비었던지.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미분양이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 정말 부산 사람들도 많이 저기 유니시티를 사가지고. 그럼요. 창원 시민들은 못 샀어. 아, 그랬어요? 창원 시민들 못 산 이유가 네. 겁이 나서 못 산 거야.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다들 마피 떴는데 그쵸.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질문 엄청 많이 하셨거든. 근데 지금 뭐 가격 날라가잖아요. 그럼요. 너무 좋지. 마린애시앙이 10% 저기 DC부터 시작했어. 10%, 9%, 8%. 아, 네. 진짜요? 그 세대가 전체적으로 다 텅텅 비었잖아요. 아. 저도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네. 지역이다 보니까는 가서 네. 아무리 봐도 지역 주민들은 확실히 결정력이 떨어져. 부동산 중개사인 저도 선입견이 있지. 그렇죠. 저도 거기 입주할까 싶어서 가봤는데 거리도 멀고 경사도도 좀 있고. 여기 경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쪽만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못 갔죠. 지금 와서 후회가 급하죠. 지역 주민이 네네. 결국에는 좋은 거를 못 가져가시더라고. 신물 땅도 거의 외지인들이 많이 가져가고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만 많고 특히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저기 입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긴 그쵸. 하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가 얼마나 살면 얼마나 살 거라고 저 안 좋은 데를 왜 들어가? 물 좋고 공기 좋은데 근데 이런 데 여기는 살아야지. 뭐 이래가지고 뭐 물 좋고 공기 좋은 데는 없지 않아요? 그래도 공단하고 여기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단하고 주거하고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 수채권하고 가까운 근처는 사실 이 주변은 그 공기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이 너무 가깝잖아. 그 비염산이라든지 대암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산책로도 좋지, 등산하기 좋지. 이러니까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지금 대방대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사실은 옆에 있잖아. 맞아. 단지에서 2분, 4분 거리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네. 지방 지역에서 사실 초중고가 다 붙어있는 단지 찾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쪽 성산 쪽에서는 네네. 그런 부분이 진짜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청주도 워낙 공장이랑 이런 데가 많아서 뭐 그 공기 좋은 데 찾아다닌다는 수요가 따로 있긴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실거주 계시는 분들보다는 수리를 리모델링을 해주다 보니까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두 불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수리가 안 되면은 전세를 안 들어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더라도 수리가 된 리모델링이 된 쪽으로 오다 보니까는 결국은 전세가 조금씩 매달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네. 수리가 된 거를 어차피 그렇죠. 뭐 대출 받아봤자 몇만 원 더 안 내니까 맞아, 그냥 맞아. 수리하겠다. 근데 여기는 올 수리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돼요? 샤시 펌하고 완벽한 올 리모델링. 샤시까지? 네네. 왜냐면 다른 지역은 샤시 빼고 올 수리거든요. 지금 그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컨디션을 보면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저거는 안 해도 된다 하는데 제가 뭐라 하냐면은 전세가가 다른 집은 올수리 하는데 이거를 컨디션을 하면은 전세 안 나간다. 젊은 친구들 정말 눈이 많이 높아져서 수리가 안 되면 절대 전세가 안 나간다. 샤시까지 해줘야 되나? 예. 그럼 샤시 한 거랑 안 한 거랑 가격 차이가 있어요? 많이 나요. 얼마나 전세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요? 4천에서 5천? 샤시 하나로요? 네네. 샤시 해줘야겠네. 많이 들잖아요. 샤시까지 하려고 하면. 작년에 비해서 수리비가 한 500 정도 올랐죠. 그죠. 자재비도 올랐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작년에 초반에 비하면은 하반기 갈수록 매달 그 수리 비용 자체가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럼 요새 좀 수리하기 좋게 팔으려고 이제 수리 미리 해주고 하기 좋게 공실로 내놓고 파는 뭐 법인이라던가 개인은 없어요. 개인 신청구권 때문에. 공실로 지금 두고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매물도 별로 없고 그렇게 공실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 또 갭이 벌어져가지고 조금 사람들이 조금 더 주저하죠. 그렇죠.
1월 달이랑 3월 달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1월 달에는 사람들이 완전 가격이 조금 더 주춤했잖아요. 작년 10월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조정이 된 가격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주춤해서 사람들이 결정이 좀 편했는데 3월에는 조금 그 가격이 조금 오른 감이 있어서 어때요? 1월이랑 3월이랑 왔는 사람들의 반응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반응이 언제가 더 빨랐어요? 3월이 더 빨랐고요. 아, 3월이 더 빨라요? 네. 작년 10월부터 우리 올해 1월, 2월까지 1,000만 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은 거래량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수도권에서 안 오면은 경남권에서 오고, 경남권에서 안 오면은 경북에서 오고. 아. 그러다 보니까 갭 차이는 2,000, 3,000.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도 결정하는 그 속도는 굉장히 빨랐지. 왜? 4월 달에 공시지가 바뀌니까. 아, 네. 4월 달 그거 맞춰내기가 그렇죠. 그 결정이 네, 빠르고. 결정이 좀 빠른 것 같았어. 1월 설 전후에는 뭐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보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는 물건은 한정돼 있잖아. 한정돼 있으니까는 물건이 시장에 있는 물건은 없어. 아, 맞아요. 요새 또 그 질문 네, 많아요. 네. 매물이 별로 없다더라. 네. 나는 사장님한테 이쁜이가 돼서 물건을 바로 받고 싶은데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쁜이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사장님은 어떤 사람한테 먼저 주세요? 딱 물건이 나왔다. 좋은 게 나왔다. 어떤 사람 줄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사람? 맞아, 이쁜 사람. 근데 그게 얼굴이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정력이 빠른 사람. 결정력이 빠른 사람. 그렇죠. 전화야 하면 바로 콜 할 사람. 그렇죠. 왜냐면은 전화했을 때, 상담했을 때, 한 번쯤 생각해보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2번 전화 안 하죠. 결정력이 빠른 분한테 또 주고, 그분이 또 소개를 하시잖아. 소개를 하기 때문에 또 그분한테 가는 거지, 결정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그 물건을 준다고 해서 결정하지 않아. 또 미뤄. 그러면은 한 번, 2번 미루잖아? 그러면 그분은 전화 못 받아요? 전화 못 받지. 아, 물건을 주기가 힘들지. 투자자 리스트가 네네네. 하나 있는데 상단에서 다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결정력 있는 걸로. 매수는 많은데 결정력이 빠르지 않으면 누굴 주겠어요? 그렇죠. 이쁜이들은 결국 빨리 계약서 쓰는 사람. 그렇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물건도 네. 많지 않고 다른 그럼요. 부동산에도 채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너무 없어. 지금 제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격은 없어요, 사실은. 아, 그 게시권 네네.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사비 준다고 하면 그냥 쿨하게 나가야죠. 예. 나가요? 쿨하게 그 두 분이 협의해서 나가는 편이고, 물론 뭐 개중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그 협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보통 많아요. 그럼 이사비는 어느 정도에서 어느 선에서 해결이 돼요? 작게는 한 200, 많게는 한 500. 막 그 1,000만 선에서. 원, 1,500 이렇게 부르는 거 없어요? 매매가가 얼마 안 되고 전세가가 얼마 안 되는데 아,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1,000만 원 부르시는 분 저는 봤거든요. 들었어. 간혹은 있는데 아직 순수해요. 여기는 순수하다 보니까 그 이사 비용을 그렇게 고가로 부르지는 않아요. 부르지를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임대인이 들어가겠다면은 자기는 비껴줘야 되잖아. 비껴줘야 되는데 이사비를 주고서 협의를 잘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23살짜리가 소장님 알바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바로 3,000원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내가 박수를 쳐줬어. 예, 박수를 쳐줬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너 나 믿을 수 있느냐고. 오.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 너 나 믿을 수 있느냐고. 3,000만 원 가지고 진짜 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절대 할 수 없다. 할 거냐고. 알겠대. 뭘 했느냐. 해줬어, 제가. 그래가지고 또 네. 막 인테리어랑 또 쫙 세팅해 그쵸? 주셨겠네. 대출이랑 쫙. 무조건 네 3,000만 원 갖고 불인이니까는 네 3,000만 원 첫 계약을 첫 경험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 해줘야 되니까. 너 그거 하지 못하면은 다시는 투자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러면 그분 거만 전세 먼저 빼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 또 하다 보면 전세가 10개 네. 나와 있는 10개, 20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솔직히 더 마음에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와가지고 정말 알바해가지고 3,000만 원 모아서 납입고 한다는데 그럼 제일 먼저 빼주고 싶지. 솔직한 말로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이 친구는 해주고 왜 어떻게 해서라도 빼줘야 된다. 그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빼줘야죠. 그러니까. 멋있다. 해줘야지. 안 하면은 못해. 그러니까 네네. 마음에 이제 끌어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 보고 영상 보고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스토리 만들어 온다. 이게 우리 부모님 수술비인데요. 3,000만 원을 모았는데요. 스토리 만들어 온다. 아니 저는 진짜 네. 부동 사장님이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잘 관계를 맺으면 또 그만큼 또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진짜 전세가 진짜 안 빠질 때가 있었는데 몇 개 있었는데
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거 제일 먼저 브리핑 해가지고 정말 빼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거는 부동산은 소장님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건은 처리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그건 해줘. 근데 그 상대가 약간 이런 사람 진짜 밉상이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첫 마디가 부동산 수수료 깎자. 수수료 깎자. 수수료 깎자. 아니 수수료 왜 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 재산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줄 사람이. 그럼요. 물론 손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비싼 것처럼 보여. 근데 제 입장에서는 수수료 굉장히 싸. 왜 싸냐면은 그 2억,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억이야짜리 지금 2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2억을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수수료가 80만 원밖에 없어. 그게 뭔 큰 거야? 80만 원 갖고 2억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반대가 되고 싶어. 오히려 네, 저는 반대로 되고 싶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 2억짜리를 지켜주면은 돈 더 준다는 그럼요. 거지. 그만큼. 그럼 제 재산을 지켜주면.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인식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딱 첫 마디가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예.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기회비용을 아낀다는 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사실 불인이 분들이 이제 물건이 없다는 얘기를 막 가서 많이 듣고 나서는 물건 받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음료를 사들고 간다. 기프트콘을 날린다. 사람들 계속 전화를 한다.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가려면 정말 말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의지를 갖고 정말 아까 그럼요. 말한 대로 네. 알바 3천만 원 이런 게 훨씬 더 잘 마음이 그렇죠. 와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노련했던 막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 결정력 막 빠르고 이거 앞으로 또 갈 거니까 그냥 해도 돼라고 맘 편하게 가시는 분보다는 이제 막 2, 3천 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해볼까 하는 불인이 분들이 좀 불인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작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만 보면은 평생 가도 하지도 못하니까는 믿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소장님을 믿고? 네. 자기가 공부하고 와야지, 공부하고 와야지. 소장님도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조금씩 하고 있죠. 제가 제 자식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옛날에는 아버지 세대는 노동으로 해서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근데 너네들 세상은 세상이 바뀌었다. 지금은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꼭 이게 부동산 투자라고 또 말을 못하지만은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 투자든 어떤 거든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 모습을 공부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내 자식한테 하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 젊으신 분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제 아이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작년에는 엄마 10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샀는데 지금은 10만 원을 가져가면은 몇 가지를 못 산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급여를 가지고는 절대 살아갈 수는 없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너무 들어요. 그럼 자녀분들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강의를 끊으면은 같이 들어요. 사장님 부동산 강의 엄청 열심히 들으시네요. 저도 강의를 사실 부동산도 저는 제 지역만 사실은 잘 알잖아요. 제 지역은 정말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예를 들어서 청주는 제가 많이 못 가잖아. 예를 들어서 안산도 제가 많이 못 가. 듣기는 들었지만은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는 결국은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전국에 나오시다 보니까 대화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돼. 제가 흥덕구에 대해서 손님이 물어보면은 흥덕구는 그래도 아는 척은 해야 되잖아. 아는 척은 해야 되는데. 흥덕구에 비해 창원이 좋아. 거기다가 저는 네네.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걸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 옛날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을 하면서 공부 굳이 해야 되나? 안 해도 돼. 왜? 계약서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법도 너무 바뀌고 특히 뭐 양도세뿐만 아니고 세금 너무 바뀌고 그 다음에 취득세 모든 지역을 알지 못하면은 대화가 젊은 분들과 대화가 안 돼요. 맞아요. 가성비 찾아가지고 전국 하려면 지역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제가 그 한 달에 교육비로만 하더라도 아마 100만 원에서 한 200 정도 덜걸요? 역시 그래서 브리핑이 남다르셨구나.
제가 지금은 그 일요일마다 올라가는 공부는 특수물건의 그 경매. 인강도 많이 듣지만은 실제로 계속 현장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 어제도 강남에 갔는데 항상 그 강남의 그 센터는 밑에는 주식 공부, 그 옆에는 재가발 재건축 공부, 그 옆에는 법인 공부 항상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면은 어떤 세대가 들어오는지, 그 젊은 층이 오는지 노년층이 오는지 그걸 제가 먼저 봐요. 근데 가보면 정말 20대 아들, 30대 아들 그런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줘. 야, 너네들 뭐 하니?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얘네들 봐봐. 야, 얘네들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럼 뭐라고 하세요? 자제분들이 제 아이들이요? 잔소리 한다. 아니요. 사실 처음에는 잔소리 한다고 굉장히 이야기했어. 잔소리 한다는데 지금은 수긍을 해요. 지금은 엄마 무슨 공부를 해야 돼? 무슨 책을 봐야 돼? 왜? 불인이들이 처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떤 지역을 봐야 되지?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 사이트에 보면은 이런 강의가 있다. 이거 들어야 되겠네. 왜? 거기에서 제가 20%만 건져와도 된다는 생각하고 있거든. 100%를 다 못 건져와요. 20%만 가져오면은 나는 성공이고 또 다른 곳에서 20%를 가져오면 되면은 5개만 하면 100%를 다 가져오잖아. 그런 생각으로 저는 굉장히 지금 인강이라든지 현장 강의를 많이 보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책을 먼저 보라 그래요. 책도 보고 그다음에 인강도 듣고 현장도 가고 토요일 일요일 뭐 하세요? 집에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자가지고 가까운 곳부터 저는 멀리부터 가라 소리를 뭐해요. 왜? 내가 가까운 곳을 알고 있어. 제일 잘 아는 곳이 가까운 곳이잖아요. 서울에 좋은 줄 알잖아. 근데 내가 서울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창원에 있는 분들은 마산을 가보고 창원 사람들 마산도 몰라요. 장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는 거야. 가서 임장을 하는 거야. 걸어보고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학교가 어딘지, 그 다음에 옆에 먹거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보고 와서 또 네이버 보고 지인 사이트 보고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참 불인이들 돈 없잖아요. 일단 돈을 조금 모아야지. 공부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니까는 돈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모이면은 차를 사려고 하지 말고 어딘가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인이들도 수도권에 오신 불인이들하고 지방의 불인들하고 차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창원의 불인이들은 그냥 해볼까? 5명이 모여도 절대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친구들은. 내려간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하락이다. 그 다음에 상승론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투자를 못 해요. 창원은.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 불인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확실히 틀린 것 같아. 대화 내용이 틀려요. 걔네들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이 친구들은 누군가가 시켜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최근에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저희 서울 사람들은 부산 분들 보면서 항상 놀라거든요. 네. 진짜 열정적으로 투자하시고 움직이시잖아요. 성격이 바쁘잖아요. 그 지방 사람들은 밑에 지방은 성격이 급하니까 이 결정도 빨리 해요. 근데 수도권은 오시는 분들은 결정은 확실히 넣는 것. 분명히 오른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지각비를 안 내시려고 해요. 초보자분들은 지각비가 되게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지각비를 안 내면은 원상복구는 안 되잖아. 아니, 또 가끔 중간에 출렁이니까 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출렁이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막상 출렁일 때가 10월, 11월 이때였잖아요. 네네. 안 들어와. 그렇죠. 거래절벽. 왜? 불인이들은 출렁일 때 더 안 들어와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네. 출렁이면 출렁인 대로 못 들어와. 상승이면 상승대로 못 들어와. 그럼 언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들어왔어야지. 11월 달에 들어왔어야지. 그러니까 10월 달은 이제 시작이었고 그치. 11월 달에 들어왔어야지. 11월 달에 들어와서 전세 한 1, 2월에 맞췄으면은 전세도 잘 빼고 그렇죠. 완전 안정적이고 완전 출렁인 눌림목에서 가격을 잡아서 가질 수 있겠네요. 창원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투자도 하러 오시지만은 놀러도 오시고 오실 때 창원의 대방동의 하나부동산에 놀러 오세요. 저희가 긴 시간 중개사무소 들러가지고 촬영을 해봤고요. 조금 요약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창원에
서울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보신다고 한다면 상남동, 남양동, 대방동 이렇게 3개의 동에서 그 구역을 보시면 돼요. 왜 세 군데요? 왜냐면 공시지가 1억 이하로 남은 애들이 몇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면서 구역적으로 생활권을 같이 하는 애들로 나눠보면 그렇게 세 그룹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 구역인 롯데백화점이 있고 중심상권 있는 창원, 길게 있는 중심상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대동 아파트, 지금 여기 단지에 와서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원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단지 2개가 붙어 있는 상남동에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할 만한 스팟인데 안타깝게도 대동은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게 됐어요. 여기?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2020년 공시지가로 환원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다시 맞고? 만약 된다고 한다면 다시 노려볼 만한 그런 게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환원이 된다고 하면 같이 보면 좋을 지역. 그리고 남양동에 이제 피오르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방동을 중심으로 있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상남동, 남양동, 이제 대방동 이렇게 순으로 예, 중심 상권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대동이랑 성원은 대단지예요. 근데 요 뒤로 갈수록 애들이 단지 세대수가 좀 작아져요. 그리고 조금 더 경사도가 지고 입지가 좀 떨어져요, 사실. 왜냐면 중심 상권에 가깝고 대단지이고 평지. 저쪽은 경사도도 있어. 단지도 적어져. 그러니까 피오르빌 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대방동에 있는 애들도 그렇고 다 경사도가 조금씩 있어요. 대동이랑 성원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갔다가 피오르비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대동 쪽에 있는 대방동 쪽에 있는 애들은 요렇게 올라가요. 약간 이거 감당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좀 완전 우리 마포처럼 이렇게 경사도 심하진 않고 그러니까 차로 올라갔을 때 그래도 올라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올라가는 그런 경사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이려고 하면 대동이랑 성원의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양동에 있는 피오르빌 주변 애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방동 끝에 있는 애들이 올라요. 그런 다음에 대방동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진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물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나마 이제 대동이나 성원 이런 애들, 피오르빌 이런 애들은 이미 가격이 2억 3천대. 얘네들이 앞에 있는 애들이 그 가격을 찍어주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가격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뒤로 갔을 때 지금 대방동 쪽이 그나마 조금 덜 가격이 덜 따라간 상황이라서 그쪽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제 사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1월, 2월, 3월이 너무 진짜 속도가 창원이 제 전국적으로 투자자 움직임이 가장 빠른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전국구 투자. 지금 특징이 어느 지역이나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의 특징이 전국구예요. 옛날에는 뭐 대전에서 한번 왔다 쓸고 갔다, 뭐 부산에서 한번 쓸고 왔다, 대전에서 한번 쓸고 왔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사람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막 잘 사는 동네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초보 투자자로서 이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을 모았어.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딜 투자하면 돼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다들 하고 오시잖아요.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한 팀 한 팀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구로 어느 지역에서 몰라서 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창원은 전국 각지에서 오고 약간 창원에 오는 투자자들의 특징은 경남 쪽에 부산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산에서 대거 오냐? 아니면 전국에서 그냥 알아서 오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부산에서 오는 분위기라보다는 수도권에서 전국구에서 오는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정말 노련한 투자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보면 딱 그 자리에서 5분 10분 안에 결정하고 집 안 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을 때도 결정을 못 하다가 물건이 날아간 걸 보고 나서 현타가 와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이전에 이미 현타를 맞고 이번에 좀 잘하리라 해서 짧게 고민하고 들어가셨던 분들 위주로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 오히려 지금 작년 10월에 지금 대출 규제가 터지고 나서 지방은 약간 얼음된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그때 분위기가 확 얼어서 한 11월달, 12월까지는 좀 얼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움직이신 분들은 너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 게 그때가 진정한 눌림목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물이 골라서 할 수 있다. 매물을 고르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졌다. 갭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가을에 전세가를 이만큼 올려놓은 거야. 그리고 거래가 절벽이 되면서 매매가가 주춤주춤 했어요. 어떤 애들은 조금 떨어졌어.
갭이 더 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정말 뭐 7, 8천 갭이 그런 애들이 지금 한 500갭, 1000갭, 뭐 2000갭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만 원만 올려도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정말 금매 파티하기 참 좋았다. 그리고 소액 막차 타기 하기 지금 되게 좋았다. 특히나 지금 공시지가 1억이 하는 4월 말 전에 잔금을 쳐야 되니까 그걸 전세 맞추려고 하면 진짜 일찍 임대이신 분들은 11월 달, 그 다음이 12월 달, 그리고 조금 늦게 움직였다 그러면 설 전. 정말 막차 탄다 그러면 설 후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은 4월 말에 잔금 치기 좀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 겨울에. 너무 힘들었죠. 분위기가 정말 암흑의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들 관망세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움직임이 거의 없어서 다들 조금 힘들어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거래가 없었을 수가 있을까 진짜 그죠? 체감이 그리고- 전 돼요. 체감이. 그리고 관심이 일단 없어. 대선이 워낙 뜨거워서 부동산에 관심이 그냥 이 대선으로 이제 덮어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부동산으로 다시 덮여. 왜냐면 공약 같은 거 이제 막 지금 그쵸. 엄청 정리돼서 막 돌잖아요, 단톡방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그런 기대감이 조금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거래량도 조금씩 이제 풀리고 있는. 그리고 이제 다들 후회하죠. 아, 그때 움직일 걸. 10월 달이었는데. 뭐 11월, 12월 거기까진 바라지도 않아. 진짜 설 후에 2월 달에만 움직여도 지금 매물 잡고 전세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대선 전후로 해서 나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그걸 제거한 다음에 움직여야지 한 사람분들이 다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금매를 잡고 싶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대선 전에 움직여야 된다고 되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사실 와닿지 않죠. 그거 한번 이제 맞아봐야지. 내가 살려고 했는데 눈앞에서 날아가고 내가 살려고 했던 물건이 천이천 올라가고 이런 걸 봐야 좀 현타가 오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좀 느껴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문정부 들어서 되게 정책들이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눌림목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20몇 번의 눌림목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과연 내가 그 중에서 몇 번의 기회를 잡았고 몇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냐를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터라님은 다 잡으셨어요? 다는 못 잡았죠. 우선 파리대책위의 그런 광명의 물건을 놓친 걸 아직도 후회하고 있죠. 맨날 얘기하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은 거의 다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눌림목이다 싶을 때는. 네, 제가 살려고 하는 시즌에는 왜냐면 항상 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밑장 빼기를 해서 살려고 하고 이제 눌림목이 있다 싶을 때는 거의 들어갔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너무 좋았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졌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에도 정말 투자 진입하기 상당히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사실 그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또 한 번 기회의 시기가 왔었는데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꼭 지방만 보시지 마시고 내가 너무 포트폴리오상 지방에만 몰려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도권도 좀 챙기시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도 정말 요번 6기 투자반에 이제 수도권이 2개 지역, 지방이 2개 지역인데 그 수도권 2개 지역 중 하나에 그 지역에 2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강생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어디냐고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정말 축하한다고 축하를 해드리고 막 지역을 되게 궁금해하시고 했었는데 지금도 수도권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2천만 원에. 2천만 원? 네. 2022년인데 지금? 네네네. 지금 지방에도 2천만 원짜리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찾아내는 거지. 그렇지. 본인이. 그렇죠. 이제 날라갈 거거든요. 궁금하시죠, 어딘지?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본인들도 계속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스스로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강의를 듣고 영감을 얻어서 그걸 하시오라고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찍어주진 않고 그러니까- 그 약간 그렇게 갭이 형성되는 구역들이나 이런 걸 조금 가이드를 해드리긴 하죠. 거기 안에서 이제 매물을 찾는 거죠. 사실 똑같이 알려줘도 똑같은 지역과 똑같은 단지를 알려줘도 누구는 2억의 물건을 잡아오고 누구는 1억 8천의 물건을 잡아오고 누구는 2억 2천의 물건을 잡아와요. 그러면 갭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킬에 따라서 현장 스킬에 따라서 본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겪어보면서 그렇죠. 좀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알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갭을 맞추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누가 찍어줘도 이거 사시오 해도 그 갭에 안 맞춰져. 그렇죠. 그건 내공이 있어야지. 조건이나 환경이
시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업, 노력. 그게 그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사람과의 관계도 좀 이렇게 아까 봤거든요. 제가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유지하는지 봤거든요. 놀랍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500개비든 2000개비든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사장님들이 한 번 또 거래하고 하면 물건 나오면 결정력 있는 걸 아니까 바로 물건을 또 주죠. 좋은 거를. 예쁜이들이라고 하면서. 저도 솔직히 감이 있고 센스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10건 하고 20건 하고 30건 하다 보면 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되게 조급해 하시면서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시거든요. 한두 건 해보고 두세 건 해보고 경험이 부족한 거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노련한 투자자들보다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활동하는 시기라서 그런 마음이 지금 되게 막 산재해 있어요. 사장님들도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 설명은 기껏 다 했는데 결정을 안 한다. 그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막 이렇게 해서 다들 하소연을 하시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시간을 내가 얼마나 그걸 꾸준함을 가지고 이겨내느냐. 결국 그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인은 어떻게 했냐 이거지. 아. 네, 이게 궁금한 거지. 진짜 했냐. 왜냐면 강사분들이 막 이것만 막 날리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강의로만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플레이어로 뛰었냐 안 뛰었냐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번 조정장 때. 그렇죠. 어떻게 좀 활동을 하셨는지. 이번 그 하반기랑 상반기 대선 전 시즌에 저는 3개를 샀어요. 3개나. 네, 3개를 샀어요. 그것도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팍팍 산 거네. 네, 동시에 진행된 거네 어떻게 보면. 거의 3일 안에 3개 거의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일주일 안에 3건을 다 했고 거의 같은 날에 거의 2개 막 계약금 보낸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지역이 다 다릅니까? 3개가? 한 군데는 그 3개 했어요. 하나는 500개, 하나는 2,000개, 하나는 3,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3개 보내고 그 중에 한 개는 매매 계약서 쓸 때 전세 계약서 쓰고. 아 동시에? 요새 전세 진짜 안 맞춰지거든요. 근데도 이 사장님이 전세 대기자분을 데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서 쓸 때 전세 계약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거의 한 달 안에 다 뺐어요. 그리고 또 한 개의 지역은 전세자가 되게 많이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사장님이 능력 있으셔가지고 빼주시더라고요. 이쁜이었나 보다. 그쵸. 저는 이쁜이었죠. 아. 전화를 해도 어머 사장님 사장님이 최고예요. 사장님 너무 사랑해요. 아니 근데 영혼 있게 없게. 영원 있게.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능력 있는 사장님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사장님이 능력 있다. 그럼 정말 사랑에 빠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겨줘요? 아니 하물며 그분이 저한테 양도세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오. 인테리어 올수리를 했거든요. 올수리에서 전세 이게 최고로 올려서 뺐는데 인테리어 올수리 할 때 이게 양도세 공제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자본력 지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이게 양도세 기록이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도 센스 있게 너 양도세도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샤시로 끊어줄까? 그리고 요번에 그 투자한 건 너무 또 그 중에 한 건은 사장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투자를 했어요. 집도 위임장으로 한 거예요? 네, 다 위임장으로 한 거고 사장님이 또 인테리어랑 막 이런 걸 막 대출 그 전세자 대출이랑 막 이런 걸 다 꼈는데 대부분이 매도자가 불안해서 얼굴을 보자고 하거나 아니면 중개사 사장님이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사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얼굴을 서로 보고 해야 된다. 또는 전세자가 임대인의 얼굴을 봐야 된다. 불안해서 안 된다. 라고 해서 3명 중에 1명이 태클을 걸면 꼭 얼굴을 한 번씩 보여주긴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저는 패스? 이번 건 한 건 진행할 때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연락이 없으시길래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나? 나 사기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본인이? 네, 너무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도 되나? 얼굴 안 봐도 돼?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려가 보지는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아서 절차대로 서류가 막 날라오기 시작해요. 무슨 소송하듯이? 알아서? 그 전세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권 설정 날라오고, 네. 뭐 이런 거 날라오고 하면서 이제 등기도 이제 곧 넘어온다고 뭐 법무사한테 연락 오고. 법무사도 너무 사랑스럽게 저기 사장님이 15만원대로 맞춰주시더라고요. 소유권리가 사실 법무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사실 원래 보통이 30만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활동해서 20만원까지 깎았어요. 근데 거기서 좀 더덕한 투자자들은 15만원까지 깎아놨거든요. 근데 그 15만원 그 법무사분까지 붙여주시더라고요. 사장님 15만원짜리 되나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부를게. 그럼 그 사랑에 빠지신 분들은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이요? 아니면 아니죠. 이번 새로?
그쵸. 또 알게 되신 분들이 그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장님들이 모든 지역에 모든 단지에 포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새로 발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새로 좋은 인연도 생기고 또 능력 있는 사장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게 한 번의 인연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매도도 해야 되고 매도하고 나서 그 지역에 다른 거를 할 때도 그 사장님이 능력이 있으면 저쪽에 있는 물건도 좋게 잡아와 주거나 이제 양타로 사장님들끼리 교류하면서 그런 물건을 소개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좋은 인연을 오래 가져갈 걸로 해가지고 이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지금 한 7년째 연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누워있을 때 메디테라님은 이렇게 진행을 했다. 네네, 쉬면 안 되죠.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가성비 갭. 가성비 갭이 아니라 갭이 정말 줄어서 가성비가 갑인 수익을 맞출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즌이었어요, 진짜. 따뜻한 봄이 왔는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근데 갭은 벌어졌어. 봄은 왔는데 갭은 벌어졌어. 봄은 왔는데 갭은 벌어졌네. 네, 이거 어떻게 그럼 해야 되나? 가성비 떨어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쉬어요 이제? 지각비 내야지. 자기가 못했으면 돈으로 바르면 돼요. 근데 돈으로 바르기 싫다. 그럼 본인이 몸으로 뛰어야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그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또 한 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이제? 2020년 공시지가로 환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따라서 테마를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대 공시지가로 환원된다. 그럼 다시 한번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조금 더 붐이 더 길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나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말고 좀 자본이 있고 좀 좋은 똘똘한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3, 4억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뭔가 혜택을 더 주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1주택자나 이제 무주택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가장 굵직한 테마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제재. 근데 제재를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제재는 지금 뭐 서울 가려고 하면 정말 초기 단계 조합 설립밖에 안 됐는데 5억은 있어야 된대요. 수도권 가도 3억은 있어야 된대. 난 500밖에 없는데? 난 1000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거냐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준신축 전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잘 갈수록 그 옆에서 같이 들썩이는 준신축들이 너무나도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테마로 해서 움직이시면 재건축, 재개발이 들썩일 때 같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트렌드로 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흐름을 좀 뒤늦게 가니까 조금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지켜보다가 따라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경남 하면 창원도 있지만 또 뭐 조금 더 작은 거제도 있고요. 뭐 저쪽에는 양산도 있었던 것 같고. 부산 위에. 네, 또 김해도 있고요. 여러 인접 지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투자 매력도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요. 3월 중순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좀 나열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창원에 와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창원이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거제나 김해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김해는 좋은 지역이긴 한데 매수 타이밍을 진짜 잘 잡고 들어가야 돼요. 왜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움직이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정책에 의해서 한번 영향을 받으면 진짜 잘 안 움직이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도 지금 갭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갭이 줄어든 애들도 있어요. 근데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로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단지들이 엄청 몰려있는 뭐 북곡동이라던가 그 위쪽이라던가 밑에 엄청 많거든요. 동 하나 전체가 거의 공시지가 1억 이하 받친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데는 봐봐요. 내가 매물을 사려고 했는데 매물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팔 때도 워낙 많이 나와. 사기는 좋은데 팔고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제해야 되고 또 김해 같은 경우 공급 물량이 좀 앞으로 또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 좀 민감하지 우리. 네, 그리고 이게 공급 물량까지 있으면 상승 에너지가 줄어들고 좀 하방 압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해 또 속도도 느려.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김해가 2020년도 하반기 그때가 전세가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기 전이어가지고 그때 갭이 엄청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때가 막 3,000개, 5,000개이면 A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 전에는 막 1억, 2억 이렇게 됐던 애들이 갭이 줄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가 이제 투자 타이밍이었고 그렇게 전세가 받쳐서 올라갈 때 그 이후로 1억이 올랐거든요. 근데 김해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났다는 거지.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창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또 거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저점을 한참 지속했다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거제는 전고점을 넘지 않고 아직도 밑에서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지금 계속 그냥 완만하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제 타이밍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제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안녕. 연예인하고 촬영 중이야. 근데 문제는 거제가 지금 전세가 안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중공업 산업이 안 좋으면 아파트가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거기로 약간 거제가 섬은 아닌데 섬처럼 약간 이렇게 되어서 수요가 약간 제한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이제 받쳐주거나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는데 탄력을 받기가 좀 수요의 회복 탄력성이라던가 수요 움직임이나 안정성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규모도 작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제가 물론 가격적인 메리트로 있긴 한데 가성비나 그런 전세에 맞추는 거나 수요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조금 갭이 좀 있죠. 네, 갭도 조금 좀 있고 있어. 지금 정말 A급 입지 이런 애들도 아직 다 이렇게 전세가 잘 빠지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지금 그차라도 전세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수요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중공업 산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 향방이 딱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중공업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공업 산업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아직 그게 꽃피울 시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해양 플랜트 산업에 이제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세팅이 돼서 근로자가 투입이 돼서 그게 영향을 아파트에까지 미치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가성비 좋게 지금 가장 진입하기 좋은 지역을 본다고 한다면 거제나 김해보다는 차라리 창원을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시가격 1억이야. 에서 움직이신다고 한다고 하면 한다면. 근데 공시지가 1억이 아닌 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용지 아이파크. 나 하나 배웠어 오늘. 용지 아이파크. 좋다. 아니 그 마산 쪽도 괜찮고 진해 쪽에서 신축급이나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막 그 평당가 1000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애들이 이미 그 평당가 1000을 넘긴 상황에서 그 키 맞추기를 가려고 하면 여기도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범위를 넓혀서 보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소액 투자 생각하시고 다들 다주택자분들 대부분 취득록세 허들 때문에 공시지가 1억이야 많이 가셔서 이제 그쪽을 많이 궁금해하셔서 막 그쪽을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것만 투자 트렌드고 그것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좀 투자의 시야를 좀 넓히고 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관심사가 지금 이 세금 허들도 있고 명의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할 수 있으면 뭐 2억대라든지 3억대라든지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 네. 하포구의 월영마린 애시장이 정말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전에는 실거주자들한테 이제 별로 사랑을 못 받고 외면을 해서 이제 미분양이 나거나 막 공실이 많고 막 이랬었는데 투자자들이 작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만 400건 넘게 거래가 됐어요. 사고 팔고 하죠. 그리고 특히 법인이 4개월 만에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너무 갑자기 점프 뛴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월영마린 애시장 주변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도 같이 막 들썩들썩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는 전화하면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물건 없어요? 네, 맞아요. 물건 없어요. 끊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전화를 했을 때는 물건이 좀 있어요. 지금 뭐 1억 7천에 매매를 하면 1억 7천에 전세를 맞출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실수요자들에 대한 거주 만족도는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또 얼음했었으니까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고 전세가는 쫙 올라져서 오히려 갭이 붙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지났잖아요. 물건 없어요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갭도 조금 벌어지고 2,000갭으로 1월달, 2월달에만 모니터링 했을 때라도 무피로 맞출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이 조금 형성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한두 달 만에 또 이렇게 금방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월영마린 애시장이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는 거죠. 3억대 물건이었는데 지금 움직여서 막 더 올라가고 그 이전에는 더 싼 가격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투자자가 공시지가 1억 이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조정이고 내가 좀 여력이 있고 자본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1억짜리가 10% 오르는 거랑 3억짜리가 10% 오르는 거랑은 가격대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성비를 따져서 수익률을 찾아서 가긴 하지만
정말 수익률만 이렇게 쥐어 짜다 보면 수익금으로는 정말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중간선을 잘 타는 게 결국 투자자가 잘 이렇게 내공이 있고 잘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스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까지 놓치지 않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보실 때 지금 막 너무 또 중심 지역이랑 최근에 봤던 애들이 갭이 좀 벌어지고 1, 2천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걔네들 말고 그 외곽에 있는 애들을 봐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지방이 너무 외곽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방의 핵심 지역 안에서 그 안에서 좀 더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지금 외곽으로 가야 될 지역과 외곽으로 가지 않아도 될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세워놓고 움직이셔야지 무조건 외곽 가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 얼잖아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지방의 외곽은 정말 수요가 정말 그 끝까지 가냐 안 가냐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암흑의 시기를 걱정했었던 후보자가 아닌 다른 분이 되셔가지고 조금 리스크가 줄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들한테 뭐 정말 좋은 시기가 왔다. 다주택자들한테 모든 규제가 풀어질 거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미 우리가 포트폴리오 점검이나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었던 리스크 대비나 이런 거는 계속 가져가면서 풀어지는 것을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리스크 자체를 다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 지방은 너무 멀리 보시지 말고 핵심 지역 먼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진해구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자은동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진해구 안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 이외에 투자 전략으로 본다고 한다면 장천동이랑 여기 자은동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자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변이 대부분 신축 아파트들 몇 개로 한 3개, 4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근에 사실 진해구가 많이 움직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 이제 1000을 조금 넘어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비교할 땐 장천동의 마린푸르지오 1단지, 2단지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저기 장천동 마린푸르지오는 되게 대단지고 그나마 조금 약간 평지 느낌의 물론 단지 안에서의 경사도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 평지 느낌의 좀 대단지가 있는 거고 여기는 경사도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걸로 좀 세대수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면서 좀 신축 아파트를 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진해구 내에서 먼저 눈여겨봐야 될 구도심 아니고 이제 신축 위주로 있는 구역인 자은동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는 평지이고 좀 구축, 여기는 신축인데 이제 언덕이 좀 있는, 길게 좀 있는 약간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진해나 마산이나 성산이나 의창이나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해에서 나중에 창원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엄청 수요의 이동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진해에서 만약에 저기 성산으로 넘어간다. 엄청 막히거든요. 진짜 막 되게 짧은 거리인데 막 1시간씩 막 20분씩 30분씩 대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이 자은동의 호재가 그 성산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안민터널이 개통이 되는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다고 한다면 교통체증이 줄어들고 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동으로서 최근에 여기가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당가로 봤을 땐 1000만 원 내외이고 장천동과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가격을 주고받으면서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고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서 만약에 내가 창원의 조정지역은 너무 부담스럽다. 비조정안에서 움직이겠다. 그리고 꼭 공시지가 1억 이하 아니고 좀 다른 애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면 좋은 지역이 여기 자은동과 여기 밑에 장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새 아파트들은 갭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공시지가 1억 이하보다는 갭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갭이 크지 않은 단지 중에 하나고 사실 작년 정도라고 한다면 5천 전후 7천 정도만 했어도 투자가 가능했었던 단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벌어지긴 했죠. 지금은. 그렇지만 진해가 점점 커지고 진해 호재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호재와 같이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 꼭 챙겨봐야 될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밥 먹다가 누구 부를 사람 없냐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희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바로 불렀는데 진짜 바로 나오셨어요. 네, 팬심입니다. 부산에서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누구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메디테라님 수강생이자 그리고 그 팬클럽 경남 지부장 이자 실전 투자자인 희아라고 합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셨는지 궁금해서. 작년 추석 지나서 제가 이 자원동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갭이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준신축이어서 수리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가장 큰 교통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2 안민터널이 이쪽으로 뚫리거든요. 석동도 봤는데 안민터널이 정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뚫리면 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석동 소사터널 이런 교통 호재, 즉 그 창원 산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통 호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 같아서 투자했습니다. 지역 전반에 대한 공부는 이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아무래도 수업을 듣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임장을 바로 와서 이제 그 창원 내에서도 좀 비교를 해서 투자하게 됐습니다. 자기 옆에 동네라도 조금 두려워서 공부를 하고 가야지 하면서 딜레이 하다가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바로 마음 먹고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정말 응원을 말씀을 드리고 너무 좋죠. 그럼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정확히 물건을 알 것 같은데 투자 좀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네, 되게 좋은 포인트를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오프닝을 할 때 장천동이랑 여기 자은동이랑 비교를 해서 서로 시세를 주고받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천 마린 프루지오가 그때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자은동도 같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은동은 30평대만 조금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20평대 조금 더 작은 소형평은 좀 덜 오르고 갭이 좀 더 붙어 있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30평대를 메인으로 어차피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메인이거나 이제 큰 평형대가 메인이라서 작은 평형대를 이제 평형대를 바꿀 때 좀 이제 둘러보라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지금 30평 많이 올랐으니까 20평 하세요. 막 이렇게 찍어드리지 않는데 우리 희아님이 그걸 딱 듣고 기억해놨다가 그걸 적용해가지고 여기에 30평대 완전히 올랐으니까 20평대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20평대로 이제 투자 전략을 바꿔서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갭이 많이 올라서 또 연락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게 전국 그 탑10에서 여기 자은동에 투자한 물건이 1위로 찍혔다는 거예요. 상승률 1위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다면서 저한테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강의가 보람이 되고 좋았던 분이어서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갭이 얼마였습니까? 2천만 원이요. 네, 2천만 원이었는데 네. 여기 신축인데. 네. 신축인데 2천만 원대. 네, 2천만 원대였고 30평대는 갭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소액 투자다 보니까 네 2천만 원으로 돈 되면 무조건 개인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예 개인으로 했습니다. 개인으로? 네, 그 종부세 낼 때까지는 개인이 좋다고 하셔서 채우려고 이제 차곡차곡 채워나가신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정석적으로 진짜 그러네. 제가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했던 거를 정말 정석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하셨어요. 세팅을.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져가셨을 때 크게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게 세팅을 너무 잘 하셨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그 약간 강의하실 때 계속 듣다 보면 뉘앙스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거 아는구나. 네. 나는 알아. 그거 뭔지 알아 나는. 네, 약간 뉘앙스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단어가 약간 무의식 중에 더 강조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서 네. 이렇게 뉘앙스 차이랑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괜찮다 싶은 단지를 먼저 바로 전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임장을 가는 거죠. 그래도 제가 스스로 하는 것보단 덜 겪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구 많잖아요. 그 투자자의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죠. 하는 거지. 그렇죠. 이거를 뭐 나중에 책임을 묻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투자할 때 기본 지식이나 공부나 호재는 혼자서 찾기 힘든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의 한 두 스푼 정도의 제 판단력을 그치. 약간 가미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진해에서 신축급의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전세가. 네. 그래서 여기는 실거주 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여가지고 그나마 좀 전세 맞추기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단지여가지고 그때도 그런 식으로 약간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물론 대출 규제 이거 나오기 전으로 해가지고 뭐 그것까지 변수로 다 말씀드리진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하셨지.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듣고 행했다. 그쵸. 바로 했다. 실행을 옮겼다. 직접 네. 가봤다. 네. 그게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그거 되게 예리한데. 저는 이제 편집하니까 알거든요. 어디가 중요 포인트다. 밑줄 쫙. 뉘앙스의 차이. 뉘앙스. 별표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말하는 게 틀리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알거든요. 네.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걸 잘 캐치를 해냈다.
그렇게 좀 캐치를 해낸 게 왜 그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나올 것 같은 건 좀 뉘앙스가 바뀌잖아요. 내신 공부할 때. 대놓고 찍어주진 못하지만. 그건 못하잖아. 근데 이거 되게 뭐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강조하는. 아니, 왜냐면 나도 머릿속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조금 더 괜찮은데 라는 게 마음속에, 그러니까 대놓고 여기 먼저 가세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딱 그게 티가 조금씩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우리 희아님이 투자한 게 되게 좋았던 게 모든 투자가 출렁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의,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본인의 정말 생각을 그래도 2스푼 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강사가 이렇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좀 가이드를 해줬고 거기 안에서 내가 봤을 때도 괜찮아. 믿고 가자라는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탄탄하게 가실 수 있고 중간에 지금 10월부터 사실 조금 흔들렸었잖아요. 안 좋고. 근데 거래량이 거래량이 완전 진짜 거의 0에 수렴하게끔 그랬는데 뭐 잔금 치고 이렇게 가는 와중에 불안하지 않게 꾸준히 이어가면서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가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저 계약금 쌌는데 계약금 포기해야 되나요? 그래서 확신이 안 들어서 그러신 분이 있는데 우리 희아님은 그런 거 없이 이제 본인의 판단이나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쭉 가셨다는 게 좀 너무 대견스러워. 그 흔들리는 마음을 좀 어떻게 잡으셨는지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도 막 그 기사가 계속 그 톤이 바뀌면서 굉장히 톤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초보자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그냥 못 모르니까 투자를 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미 지나간 일 후회봤자 뭐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만 듣고 그리고 주식 투자 하듯이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이제 실거래가 확인하면 찍혔어 막 이러면서 그거 하나로 이제 몇 달을 버티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막 어디서 2단지 사세요 해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이 지역 전반에 대한 호재나 뭐 인구수나 수요 공급이나 입주량이나 이런 기초 필터링에 필요한 작업을 다 하고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잃지 않는 투자만 된다고 해도 네, 저는 뭐 만족하고. 적폐의 끼가 보이네. 이미 적폐지. 적폐시긴 하지 이미. 이미 적폐지. 이미 한두 채는 아니기 때문에. 적폐 끝나는 정도. 초보자분들은 진짜 다 막 리스크가 다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딱 어느 정도 필터링 거친 다음에 딱 그 안에서 보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리스크가 다 보인다 그러면 장점이 어떻게 보면 조그맣게 보이고 리스크가 되게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실행을 못 할 수가 있는데 적당히 이제 걸르고 적당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게 또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주식도 막 모든 지표들을 다 확인하고 뭐 미국이 무슨 말했다, 파월이 무슨 말했다, 러시아가 어떻다, 막 기름값이 어떻다, 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어떻다, 이런 막 고급 단어가 많이 나오시는데. 머리가 용어만 알아. 용어만 뭔 말인지 몰라. 머리 뽀개졌나요? 아예 못 하거든요. 아예 그러면 오히려 더 이게 성과가 안 좋은. 네, 맞아요. 버릴 거 버리고 치워낼 거 치워내고 딱 내가 그냥 보는 것들만 이렇게 포인트로 보는 게 오히려 더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맞아요. 부동산도 그것들을 다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거지. 이제 원래 시대의 흐름은 변하고 이제 시기를 따라서 가지만 거기 안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 괜찮은 애들을 골라서 거기 안에서 움직여야지 그걸 다 따져서는 하나도 못하지. 근데 또 해놓고도 솔직히 초보자는 불안해서 집을 보는데 그 실거래가가 아무리 안 지켰다고 해도 그 기존에 가는 그 지표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투자하기 좋은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앞으로는 이제 돈을 모아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해야죠. 그래서 예, 그 충청도나 뭐 이렇게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려고 저는 아직 불인이라서 이게 성격상 드러내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보고는 있는데 저희 조모임 방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조원분들이 이쪽으로 임장 오면 연락도 하시고 같이 임장도 갈 계획이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같이 임장할 수 있고 같이 어디 지역에 갔을 때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투자 동반자가 있다는 게.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오프 모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오프 모임의 한계는 만날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를 묶어드리고 이제 스터디를 해버리면 본인들이 꾸준히 연락하면서 조금 본인이 사놓고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누잖아요. 이거 잘못 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아. 들어오죠. 또 속이 싹 풀리고. 그러면서 다음에 실거래가 뭐 하나 찍혔어요. 그러면 거봐. 괜찮다고 맞아. 했잖아. 서로 이게 의지가 되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투자한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강원도 하시고 어떤 분은 충청도 하시고 어떤 분은 수도권 하시고 전 뭐 경남 지역 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약간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이 단지는 어떤 특성이 있고 이 단지는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채워질 네. 수 있죠. 네, 부족한 부분을 서로 그렇죠. 채워주면서. 내가 투자한 물건이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더 많이 알게 되니까 공유를 하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동시에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희아님께서 투자하셨던 또 다른 동네가 있습니다. 네. 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네네. 또 한번 투자 스토리를 여기서의 이 동네의 투자 스토리를 이제 들어봤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의 용원동 쪽은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단지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기 때문에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실거주가 탄탄하니까 이제 매도나 아니면 전세 세팅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어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갭이나 이런 거는 갭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저는 아직까지 무피나 풀피는 안 됐는데 조금 수도권에서 오신 투자자분들은 막 3채씩, 4채씩 사셔가지고 풀피로 세팅하시는 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개인으로 매수를 했고 저는 오히려 금매나 약간 저렴한 물건을 매수해서 인테리어 한 후에 전세 세팅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내 물건이 그 기존의 매물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올수리 한다고 무조건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기존의 물건 개수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통 최고가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귀담 마사. 인정합니다. 사실 전세가 하나도 없다. 올수리 했다. 당연히 올려야지. 내가 최고가 전세 한번 도전해 봐야죠. 그리고 내가 최고가 전세를 찍었을 때 그 짜릿함을 느껴봐야지 이제 다주택자로서의 그런 그래야지 이제 갭을 붙여놓고 이제 다음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기는 사실 전세가 최근에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전세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12월 뭐 1월 이때쯤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때는 막 무피 플러스 피 하시고 1월만 해도 막 500개 정도 됐었는데 뭐 2월달 되면서 이제 1000개 지금 조금 더 벌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들어오냐 조금 더 뒤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갭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투자 전략은 어쨌든 비슷하게 가고 있고, 여기가 진해 시내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오히려 이제 부산이나 김해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이고 신항만과 가까워서 신항만의 일자리를 갖고 있거나 이제 김해나 부산으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오가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진해에서 시내에서는 좀 구하기 어려우니까 좀 멀리도 보자 했을 때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물론 공시지가 1억 이하 아닌 애들도 있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인 애들이 이렇게 쫙 많이 밀집해 있는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구역 1단지, 2단지, 3단지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오셔서 임장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상권에 가깝고 학교 가깝고 하면 이제 구역 1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지가 조금 좋은 순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라리 좀 싼 기본 물건을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막 500, 1000 붙여서 사고팔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시장이고,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하셔서 전세 꽤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이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은 우선 네이버 매물을 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매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개사 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 그리고 약간 저랑 스타일이 잘 맞으실 것 같은 분한테 먼저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매가를 가장 낮은 걸 갖고 계신 분, 전세가를 가장 높은 걸 갖고 계신 분, 이렇게 소팅을 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연락을 해서 이제 실제로 한번 보고 매수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실거주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방이다 보니까 투자자한테 거부감이 없으신 중개사분들이 좀 더 편하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투자자를 많이 상대해 보신 분, 그런 거 보면은 보통 대단지나 아니면은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나 분양권을 다뤄본 중개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연한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 단지에 대해서 좀 정통한 분도 같이 조사를 하고요. 사실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를 다 같이 보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어느 입지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장기로 가져갈 건지 단타를 할 건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창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창원의 성산구의 공시지가 1억 이하, 특히 그 재건축형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애들 단타를 가져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걔네는 또 갭도 여기보다 훨씬 크고, 그런 애들은 조금 장기로 가져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시내를 벗어나서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물론 실수요도 받쳐주고 이제 몰려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저기 신항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신항만에 지금 뭐 단지가 많지 않아가지고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여기랑 저기랑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지금 같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건 저쪽에 전세 물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오는데 또 저기 전세 물량이 좀 있으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고 해서 여기 김해, 진해 그리고 부산 강서구에서 가격대를 같이 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생활권이 같아서 주고받고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거는 조금 뭐 2년, 4년 이렇게 보고 너무 길게 보지 않고 만약 갱신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하면 이제 자산을 굴리는 단타 형식으로 보셔도 괜찮은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놓으셨는지 적폐의 인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네. 문짝부터가 다르네요. 이게 외부 필름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첫인상이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딱 왔을 때 필름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새집 느낌, 문만 봐도 아, 이 집은 오늘 리모델링 했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붙였다는 말씀이시죠? 예, 필름을 한번 인테리어를 전혀 몰라서. 예,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외부 필름을 추가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거에 비해서 인상은 좀 더 강렬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푸시풀 탑이 좀 더 유행을 하거든요. 밀고 나가는. 네, 밀고 나가는. 그래서 푸시풀 타입인데 이것도 가성비 좋은 애들을 찾으면은 좀 더 싸게 설치하실 수 있으세요. 얼마짜리예요? 이게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했을 당시에는 13만 원 정도? 13만 네. 원 가성비 짱인데? 네. 지금은 조금 올랐습니다. 1월 1일부로 참고로 인테리어, 인건비, 뭐 각종 자재비가 다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수전. 얘보다 하고 싶다. 아무래도 그죠? 깔끔하죠. 네, 마감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야, 일단 중문이 있고요. 네. 네, 여닫는 중문이 있고요. 네, 한번. 네. 띄움이라고 띄움. 해서 띄움 시공이라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자주 쓰는 신발을 이렇게 넣으면은 아무래도 정리할 때 좀 더 편하고 깔끔해지죠. 예, 인테리어 하실 때 현관 등에 조금 포인트를 주시면 네, 다른 느낌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요즘은 저렴한 것도 많이 팔기 때문에 예, 자기 스타일대로 가성비 좋게끔. 네, 그리고 여기 전신 거울을 붙인 이유는 좀 2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관이 좁기 때문에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원래 이 아파트가 중문이 없어요. 이걸 가벽을 세워가지고 중문을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전세 세입자분이 그런 걸 찾기도 해요. 중문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은 난방이나 방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특히 복도식 아파트는 중문이 되어 있는 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거울 자체도 보니까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약간 네, 저는 계란 약간- 모양처럼 돼 있고. 예, 타원형 거울이죠. 모루유리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좀 네, 울룩불룩해. 예, 울룩불룩한 파도 느낌? 모루유리를 많이 저는 좋아하는 편이고요.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욕실하고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하고 욕실은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라서 다른 데는 돈을 아끼더라도 주방하고 욕실은 조금 더 돈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 두 가지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럼? 네. 중요한 포인트니까. 세입자용으로 이렇게 하시긴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은 전세 세팅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매수하는 용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재비에 비용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수전에다가 포인트를 주시면은 다른 집이랑 좀 차별화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뭐라 그러지 이거를? 싱크볼이요. 싱크볼? 네, 싱크볼. 굉장히 좀 고급진 네. 느낌이 듭니다. 예, 싱크볼이 이게 깊으면은 물이 잘 안 튀어서 많이 좀 선호를 하시는 게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싱크 상판을 두껍게 많이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싱크 상판을 얇게 하면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많이 따라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제가 과도하게 호텔인데 그냥? 네, 화장실은 호텔 느낌이 나도록 일부러 조명도 새하얀 조명 말고 약간 이 주광색이라고, 네. 예, 주백색? 예, 주백색이라고 하는데 약간 색온도가 다른 거를 쓰시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보통 가로로 많이 붙이는데 타일을 좀 세로로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끝선 맞추는 거 좋아합니다. 끝선 많이 맞추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불을 간접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 저녁에 새벽에 화장실 갈 때는 눈 안 부시게 와. 예,
이렇게 간접등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두었고요. 그건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 유리. 아, 샤워 파티션은 네. 그거를 무조건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샤워를 할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여기는 욕실이 약간 좁기 때문에 그걸 또 설치했는데 제거해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설치를 따로 안 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수납 네. 공간. 이거는 플랩장이라 해서 보통은 슬라이드장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플랩장이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그냥 플랩장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간접등도 들어가 있고 좀 네. 그 보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인테리어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나요?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자재비가 들어가긴 하는데 대신 이렇게 해서 그 매매 최고가를 찍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만족도가 있어서 이런 게 노력이구나. 네.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시는데 노력 아시죠? 노력을 조금 그럼 요 하나에 세팅하는데 얼마예요? 화장실 하나에? 화장실 하나에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도기를 낮추고 뭐 조금 디자인을 바꾸면은 좀 더 가격이 다운되긴 하고요. 기존 화장실에 욕실이 있었어요? 아, 욕조. 예, 여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욕조 있었는데 250에 지금 화장실 하나 뽑았다는 거예요?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욕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넣으면서 그니까 매수하실 때 집을 보실 때 이 타일을 두드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면 얘는 덧방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통통 튀는 소리나 안에가 빈 소리가 나면 UBR 욕실을 해서 비용이 350 정도, 100만 원 정도 더 들거든요. 예. 그건 전체 철거를 한 다음에 방수를 다시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똑같은 타일 모양이네 하고 고르셨다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 더 깨질 수 있다. 그래서 꼭 통통 두드려 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이다 보니까 약간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장도 제일 작은 걸 넣고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이렇게 샤워 수전이 같이 원홀로 연결되어 있는 네, 이런 걸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좀 거울도 약간 더 좀 특이한 모양을 하시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각 보통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타원. 예, 사각보다는 타원이나 물방울, 망고형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예쁘면 비싸구나. 예, 예쁘면 비싸요. 근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집 보고 다른 집 보면 눈에 안 차죠. 약간 요즘은 그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눈이 많이 높아져서 네. 내가 살 집이면 약간 좀 더 비싸게 돈을 줘도 사겠다. 전세도 한 1, 2천 더 주더라도 예쁜 집 살겠다. 이런 게 많으시거든요. 네. 여기 거실 등도 딱 아주 밝게. 이게 엣지등이라 그래서 설치가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천장에서 조금 떨어진 LED 등보다는 좀 더 비용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깔끔한 느낌은 있죠. 그리고 이 집에는 이제 베란다 등에 제가 포인트를 뒀는데 우산 모양. 네, 이 베란다 등에 포인트를 둔 게 원래 다 그렇진 않은데 여기는 밖에 뷰가 좀 저 멀리까지 뚫려 있다 보니까 이거에 포인트를 주려고 여기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축 아파트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빗물 새는 거, 누수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 외부 코킹이 되어 있는지, 예, 실리콘 작업을 했는지, 이 집도 실은 누수가 있었어요. 베란다 쪽에, 뒷베란다 쪽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공사가 약간 멈추긴 했는데, 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누수가 없는지, 네. 이런 부분에 맞아. 누수가 저기 맞아. 없는지 잘 보시고 맞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좀 먼저 중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누수 많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 갈라짐이 엄청 네. 갈라지죠. 네, 그런 거 좀 많이 보시면은 나중에 그 매수할 때 인테리어 비용 산정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샤시도 좀 네. 신경을 쓰셨나요? 제품? 이 집은 샤시를 제가 변경을 했어요. 원래 이게 모든 단지의 아파트의 샤시를 바꾸는 건 아닌데 이 아파트는 제가 이제 실거주용으로 하다 보니까 샤시를 붙였고요. 이 단지에서는 잘 샤시를 바꾸진 않아요. 그게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샤시를 무조건 바꿔야 되는 단지가 있고 샤시를 안 바꿔도 되는 단지가 있고 만약에 내가 공제 비용이 필요하다 하면은 샤시를 바꾸시는 게 좋고요. 베란다는 수성 페인팅을 하실 수도 있고 탄성 코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 수성 페인팅은 나중에 보수, 하자 보수 같은 게 좀 쉽고요.
탄성 페인트는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보수는 어렵지만 대신 곰팡이나 습기에 좀 더 강합니다. 지금 다 발라놓으신 거죠? 예. 여기 다 반짝거리는 게 지금 네. 렌즈에는 잘 안 잡히긴 하는데 네. 이렇게 약간의 반짝반짝합니다. 펄이 들어가면 좀 더 덜 심심한 느낌이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간? 아니요. 그건 그냥 아니고? 타입이 있어요. 이거 뭐 A 타입, B 타입 해가지고 뭐 좀 알록달록하네, 그냥 아예 하얀에 좀 반짝이 들어가네. 문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 아마 황금. 이런 손잡이만 또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측정하신 다음에 이것만 인터넷에서 사서 바꾸시면 좀 더 이걸 바꾸진 않았지만 네 깔끔하게 느낌을 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필름 같은 걸 붙이신 거예요? 필름은 제가 안 하고 전문가가 와서 필름을 다 하시죠. 어. 근데 이게 원래는 체리색의 몰딩이었거든요. 근데 체리색 몰딩을 없애야 전체적으로 톤이 맞기 때문에 인테리어 하실 때 몰딩, 걸레바지, 문색만 바꿔줘도 느낌 차이가 매우 커요. 네, 그래서 페인팅을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아예 그냥 전체로 새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타원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예, 이게 거울 모양도 그렇고. 르땡땡 브랜드 약간 스타일인데 그건 아니고요. 이 약간 포인트로 일부러 다른 느낌을 주려고 좀 특이한 디자인을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네. 네,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뭐 발매트도 두고 저렇게 방향제도 좀 주고 해서 저희가 5성급 호텔 가면 딱 게이트에 들어가면은 처음 딱 인상 깊은 게 향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호텔은 아니지만 얼마 안 하는 거 몇천 원짜리 사서 하나 넣어놓으면 좀 더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평수여도 실제로 집을 살 때 비용이 좀 더 들긴 하지만 방 3개에 욕실 2개짜리 20평대 아파트가 훨씬 선호도가 높아요. 방 3개에 욕실 하나보다. 네, 물론 입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같은 가격이고 비슷한 갭이면 방 3개에 욕실 2개짜리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기다리는 거. 그래서 얼마 들었냐? 이거거든 우리는. 그래서 알겠어. 너 이쁘게 한 건 네. 알겠어. 근데 그래서 얼마 들었니? 이제 이거 항상 궁금해 이 하거든요. 집은 샤시를 제가 외부 샤시를 해가지고 좀 더 들었고요. 반지경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들었습니다. 이게 23평이고 우선 샤시를 제외한 가격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샤시를 제외한 가격은 제 생각엔 1,8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샤시 제외. 네, 샤시 제외해서 1,800 좀 더 넘었던 것 같긴 하고요. 부가세 별도이고 이제 단가를 낮추려면은 뭔가를 포기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이게 탄성 코트 대신에 좀 더 저렴한 거 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그게 가격도 가격인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타겟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비용을 예산을 잡고 고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냥 전세 세입자용인데 이렇게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내가 이거는 진짜로 집을 보통 첫 주택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생애 첫 주택? 그런 분들한테 팔면 좀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집이 예쁘다고. 이게 타겟팅을 잘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테리어 비용 산정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와 인테리어와 매도. 훌륭하죠. 훌륭합니까? 예. 근데 이게 전략을 잘 짜신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임대용으로 전세를 놓을 거냐, 매도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인테리어를 다르게 하신 게 우선. 좀 살짝 현타한. 왜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쁘게 해야 매도가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인테리어 첫 입주인데 이거를 전세로 해서 놓을 거냐, 매도로 해서 할 거냐 이제 두 개거든요. 근데 사실 매수하시는 사람들 중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일반인 중에. 근데 누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싹 깨끗하게 해줬어.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 더 주고라도 사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인테리어를 할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돈을 땡기는 것도 어려운데 난 그냥 이사만 하면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 매도를 하셔도 급하지 않다고 하면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잘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본에 아주 싼 금매를 하나 잡아서 인테리어를 해서 거기서 내가 500대기, 1000대기를 해서 하셔도 되고 근데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하면 500대기, 1000대기 하기 좀 너무 아깝지. 이건 좀 더 넣어야지. 그래서 본인의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이건 부동산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거나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기본집 사서 인테리어 해서 거기에 플러스 얼마를 붙여서 이제 사고팔고를 하는 것도 좀 성행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세요?
네, 여기저기 지역을 찾아다녀서 이제는 기본 가격이 많이 올라서 2단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핫한 지역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지역으로 이제 가보려고요. 문제는 사실 이거 500대기 1000대기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건 너무 손품이 많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꼭 흐름을 타면서 가야지 최고가를 내가 봐야지 수익률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것만 놓치지 않고 하면 자산 시드머니 만드는 데 너무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시드머니를 만들려고 하면 올수리 첫 입주해서 임대용으로 해서 전세 네. 몇 바퀴 돌려서 흐름으로 가는 게 낫지, 사고 이렇게 바로 내 집 마련한테 판다고 하면 그 시간의 레버리지가 작아서 맞아요. 들인 손품에 비해서 조금 너무 짧아서 네.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단지나 내가 빨리 치고 빠져야 되냐 이거를 잘 고민하셔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전세 세팅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내가 여러 개, 이 단지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여러 개 네. 욕심이 나는데 뭐 한두 개는 오래 가져가고 한 개는 이런 식으로 바로 하고 그러면 정말 네. 최고의 투자죠. 최고의 투자.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시작. 앞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죠. 재개발, 재건축. 큰 흐름이 이제 이렇게 큰 줄기가 있고 거기 안에서 플러스로 같이 가져갈 애들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큰 축이 된 트렌드가 될 거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갈 수 있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아직은 재건축, 재개발에 편승해서 같이 가기엔 자본이 모자라 하시는 분들은 그것과 같이 해서 견인돼서 같이 갈 애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급이 많아질 때 분양을 한다. 그건 몰라, 지역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서울에 워낙 없는데 분양이 돼서 내가 정말 당첨이 돼서 하면 정말 로또가 될 수 있겠지만 지방에 공급 물량 많이 깔아놓는 내가 분양을 본다 이러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좀 투자하려고 하는 그 전략도 좀 다르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자본이 많이 들어서 나는 못 간다. 그럼 소액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잘 갔을 때 같이 견인해서 따라갈 그 주변에 준신축 안에서 소액 투자하실 애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견인해서 갈 애들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은 따라갈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준신축을 보려고 할 때 그 결을 재개발, 재건축에 붙여서 갈 건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도 갈 애들을 볼 건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라던가 흐름을 잘 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재개발, 재건축이 막 활성화돼서 막 이주수가 막 터져나오고 이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딱 붙여서 준신축을 보기에는 아직 좀 일러요. 그리고 흐름이 좀 늦게 올 수가 있고 오래 기다려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외에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게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투자할 결을 찾아서 먼저 보신다고 하면 시간을 버리지 않고 기회비용을 버리지 않고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그런 시즌이 한번 또 이런 준신축 투자라던가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또 커다란 눌림목과 좋은 기회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놓쳤다 그럼 요 뒤에 거를 잘 챙기셔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죠? 볼 때마다 기회야. 뭐 계속 나왔어요. 네. 준신축이라는 게 이게 어떤 한 테마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막 뭐 하나만 공시가격 1억에 하나의 테마에만 치중되는 것도 아니고 제재 테마에 하나에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권에만 또 이렇게 하나에 치중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조금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내 투자금을 그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카멜레온처럼 그 시기에 딱 맞는 분양권이 핫하다. 그 옆에 있는 애도 같이 가격이 간다거나 제재가 지금 간다. 그러면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준신축이 간다. 그거 아니면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또 잘 간다. 그리고 그런 애들 안에서도 또 이제 오래 가져가래, 작게 가져가래. 자기가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되게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근데 그건 정답이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고 본인 성향에 맞는 거.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투자 같으면은 저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가 뭔지 계속 이제 확인하시는 작업을 거쳐서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좀 오래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준신축 투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습을 계속 바꿔가면서 투자 전략을 바꿔가면서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투자법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 2015년부터 지금 대대상승량이 시작되고 사실 회복세는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권 뭐 서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점이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제 하락할 거예요.
내가 사면 집값이 떨어져서 무서워서 못 사요. 막 이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15년부터 본다고 해도 지금 7년째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 사이에 현타를 받았던, 오히려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또 빨리 움직였어요.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 빠르게 시장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내가 전세를 살거나 투자를 하지 않았어. 근데 주변 사람이 돈을 벌었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그분들은 그 돈을 번 사람보다는 좀 늦게 움직여요. 아니야, 이제 곧 떨어질 거야 하고 한 박자 좀 더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2020년도를 보면 지금 노련한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막 시장에 참여하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떨어지겠지, 이제는 떨어지겠지, 딴 사람 올랐는데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미루는데 이제 전세가도 오를 만큼 너무 올랐고 이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장에 너도 나도 다시 더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같이 헤매게 될 수는 있긴 한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한 시기가 가장 빠른 시기고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더 늦게 시작한다고 하면 그 뒤로 가면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더 높은 갭과 더 높아진 절대가 안에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고, 내가 시행착오를 겪거나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엔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그 놓쳤던 기회들을 앞으로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련한 투자자들과 내가 경쟁을 한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부동산 시장은 그 가격대마다 그 약간 선수들의 리그가 이제 좀 나눠져 있어요. 뭐 K리그, 프리미어리그, 네네네.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레슬링이나 이런 거면 체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40kg대, 50kg대, 60kg대 이런 것처럼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과 단지 위주로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투자를 하면서 성장해 나간다 생각하고 가볍게 꾸준히 할 생각하시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해서 나는 못했어 라기보다는 난 이제 시작했는데 이걸 시작한 것만으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솔직히 전 첫 투자하는 물건 거의 똔똔에 팔았거든요. 지금 6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투자하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물건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물건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물건을 하고 그 다음 물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내공을 쌓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투자 물건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 다음은 더 나을 거야, 그 다음은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 선배들의 그 투자 수익률과 수익금을 보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넣으면 1,000만 원 넣고 1억 먹기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쉽지 않죠. 지금은 그냥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먹는다 생각하고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아요. 근데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 100% 수익률이거든요. 네. 은행 이자 1%대예요. 100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최소한 50%라도 먹는다고 하면 그걸로 성장하고 하면 본인의 이제 월급 이외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든든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이 덜 짜증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네네. 그런 마음으로 우선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아님은 하락장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사실 이번 상승장에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단계에 따라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수익금이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장이 와도 어쩌겠어요. 그냥 이미 투자한 거 2년 뒤에 팔아야지라고 처음에 계획했던 거대로 믿고 진행을 하면 하락장에도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고 실패하는 투자를 하기 싫다. 이게 좀 되게 무식한 방법인데 버티기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집값은 어차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 첫 투자 물건을 6년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똔똔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초반기에 1년만 가지고 팔았으면은 제가 100% 수익률을 봤을 거예요. 근데 더 욕심을 부리고 200% 수익률을 생각하다 못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제 하락을 맞은 거죠. 허걱 했어요. 첫 투자 물건이고 초보인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게 월세 세팅이었거든요. 급하지 않았어요. 월세 받아가면서 그냥 이게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급하게 판다고 해서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 많지 않았거든요. 1,000만 원 투자금 넣고 투자한 거였어요. 손해보고 1,000만 원 손해보고 파느니 그냥 묶어놓고 가는 게 낫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6년 후에 물론 수익을 많이 보고 팔진 않았지만 거의 똔똔 수준, 조금 손해는 안 보고 똔똔해서 뭐 필요금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거의 똔똔 수준에서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못 벌었을지라도 그 안에 쌓은 경험이
돈보다 돈은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하락장에 그렇게 정말 이상한 물건, 정말 회복이 안, 주식에서도 약간 휴지 조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아니고 안정적이고 조금 출렁임이 있는 데라도 내가 조금 버텨주고 이제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게 그런 식으로 월세를 세팅한다거나 아니면 하락하더라도 전세를 잘 꾸준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데라고 한다면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빨리 한번 한 바퀴를 돌려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한 바퀴 돌려본 사람이랑 안 돌려본 사람이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막상 투자 시작하시는 분이 나 정말 첫 투자 못하겠어요 했는데 첫 투자 끝나고 나서 첫 마디가 첫 투자 하는 거랑 안 한 거랑 정말 큰 차이 없는데 그 벽을 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넘으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히 그 마음의 장벽 때문에 나의 한계를 미리 지어놓고 난 못해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 발자국 가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창원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만약에 창원을 보신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다주택자냐 다주택자가 아니냐로 좀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 이제 개인 공시지가 거의 꽉꽉 채웠고 이제 법인도 운영해야 되고 좀 단타로 움직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중심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봤을 때 2020년도로 8월이 됐을 때 꾸준히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도 이제 이미 공시지가가 6,700대여서 꾸준히 투자자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제 결이 좀 두 개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고 이제 내 집 마련밖에 없다. 비조정을 가면 아직 취득록세 1%대로 진입할 수 있다. 2주택자가 되는 사람이다. 자본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창원 내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만 보시지 마시고 조정지역 외에 비조정인 마산이랑 진해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조금 신축급 그리고 약간 연식이 좋은 거 급으로 해서 이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거 위주로 호재가 반영이 덜 된 걸 위주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 수익률이 높진 않을 수 있지만 수익금 자체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놓치지 말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창원에서 핵심 지역이 너무 올라서 좀 외곽까지 봐야 되지 않냐라고 고심하시는 분들한테는 거기 안에서 외곽을 보시지 마시고 차라리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내려오시고 대신에 진해 쪽은 지금 김해랑 부산 생활권이랑 같이 하면서 여기 일자리 호재라던가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호재가 있는 국책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스팟으로 나눠져 있는 남문동이라던가 용원동이라던가 안골동이라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스팟에 이제 주거 만족도가 높은 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그 시내 이외의 지역까지는 챙겨보시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너무 창원 지역에서 저기 떨어져 있는 나홀로라던가 외곽은 보지 마시고 진해에서 차라리 조금 생활권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괜찮게 주거 밀집도가 되어 있는 곳들을 챙겨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을 보실 때는 핵심 지역 위주로 본다. 그리고 교정과 비조정을 나눠서 본다. 그리고 시내권과 시내권이 아닌 것들 안에서 좀 그나마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을 본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창원 정리 이렇게 깔끔하게 네네. 됐고 저 새벽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네. 지금 막 눈이 따끔따끔한데 포인트만 조금 간단하게 저희가 보여드렸고 막 자세하게 훑지는 못했는데 사실 다주택자분들한테는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1년 365일 투자하라.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괴롭혔냐에 따라서 정말 수익률과 수익금이 달라지는 게 눈앞에서 보여요. 사실 최근에 10월달과 그 대선 전에 그 시즌에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금 할까? 대선 전에 할까? 대선 후에 할까? 지금 내가 이 돈을 쓸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또 갈라졌거든요. 내가 이거를 똑같은 물건인데 500개 배했다. 2,000개 배했다. 3,000개 배했다. 아예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천차만별로 여러 갈래로 갈려요. 이미 다주택자가 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몸을 담그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몸 배렸어. 이미 뭐 젖었는데 몸 버렸는데 조금 더 푹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수익을 보고 안정화 시킨다고 하면 본인이 힘들었던 것을 그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담가야 되는 거예요? 푹 담글 때? 그쵸. 이제 여기까지 쭉 한번 당겨서 나와야지. 그럼 이제 잠수하듯이 물에 축 들어갔다가 하면 이렇게 쭉 나와주는 거지. 잠수했다가 가라앉으면 어떡해. 우리는 또
발버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발버둥?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발버둥. 그러니까 최근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전세 맞추기가 좀 힘들었어요, 사실 연말에. 그래서 정말 잔금 못 받쳐가지고 정말 지옥까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죽을 뻔했다. 정말 투자 왜 했나, 정말 후회 많이 했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전세 세팅을 어쨌든 못하진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하긴 했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 작년 연말 이후로 3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랐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 버티기 잘했다. 그쵸. 네.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은 있었다라가 되거든요. 근데 전세 못 맞춰서 그냥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물건을 버리고 다시는 부동산 쳐다보지 않았다. 그럼 그건 실패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어나가서 계속 했다고 하면 이제 성공한 투자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어디서 멈췄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푹 담궈야죠, 결국에는. 내가 어디까지 담그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푹 담가라. 까지 말씀을 드리고 창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희아님도 안녕.